어머니, 오늘 제가 특별히 오리죽을 끓였습니다. 몸에 좋은 거니 이번엔 꼭 다 드셔야 해요. 수연이는 미묘하게 붉은 빛이 도는 오리죽을 내 앞에 놓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탐욕이 번들거렸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흐릿했던 제 눈에 차가운 이성이 돌아왔습니다. 수연이는 당황했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들어 죽 그릇을 수연이 쪽으로 천천히 밀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네가 먹어보지 그러니? 수연이의 얼굴은 돌처럼 굳었습니다. 그녀의 가면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절규했습니다. 당신이 처먹고 죽어야지. 이것만 먹으면 끝나는데. 그녀가 억지로 죽그릇을 제 입에 부으려 했을 때 현관문이 부서질 듯 열리는 굉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려드릴 72세 김정분입니다. 이렇게 제가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남은 이야기, 그리고 그 끔찍한 진실을 파헤쳐 세상에 드러낸 이야기는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며느리의 완벽한 살인 계획을 알아채고 아들과 함께 지옥에서 탈출할 수 있었는지 그 처절하고 긴박했던 진실의 기록을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과 구독은 제가 이 모든 과정을 용기를 내어 끝까지 이야기하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제가 이 집에 들어와 산 지가 이제 2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아들 민수와 며느리 수연, 그리고 저까지 세 식구가 함께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복받은 시어머니라고 했습니다. 며느리 수연이가 저를 극진히 모셨기 때문입니다. 수연이는 아들보다 더 살갑게 저를 챙겼습니다. 제가 이 집에 온 첫날부터 그랬습니다. 짐을 풀기도 전에 수연이는 제 방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침구는 제가 좋아하는 하늘색으로 맞추었고 창가에는 제가 아끼던 난초 화분까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세심함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어머니, 편히 지내셔야 합니다. 수연이의 목소리는 언제나 따뜻했습니다. 매일 아침 수연이는 제 방문을 조용히 열었습니다. 마치 이른 아침의 햇살처럼 부드럽게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아침 드셔야죠. 늘 따뜻한 흰쌀죽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죽은 언제나 제 입맛에 맞았습니다. 짜지도 않고 달지도 않은 딱 좋은 간이었습니다. 수연이는 제가 좋아하는 멸치젓이나 가끔은 시원하게 익은 깍두기를 썰어서 곁들여 주었습니다. 저는 그 다정한 목소리에 감사했습니다. 수연이는 죽 한 그릇이 식지 않도록 늘 정확한 시간에 왔습니다. 제가 잠이 들어 있으면 조용히 옆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눈을 뜨면 미소를 지으며 어머니 주무셨어요?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런 며느리에게 진심으로 고마워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시어머니를 이렇게 극진히 모셨는지 되돌아보곤 했습니다. 죽을 먹고 나면 수연이는 제 약봉지를 꼼꼼히 챙겼습니다. 저는 고혈압과 당뇨약을 매일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약도 잊지 말고 드셔야 합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늘 빈틈이 없었습니다. 제가 혹시라도 약 먹는 것을 잊을까봐 직접 물까지 떠서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저는 그 완벽한 보살핌 속에서 제가 복받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제 몸이 이상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깊은 피로감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몸이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기운이 없어서 하루 종일 침대에서 벗어나기 힘들었습니다. 제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단순한 피로가 아니었습니다. 정신이 맑지 못하고
자꾸 흐려졌습니다. 방금 들었던 이야기가 귓속에서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려던 말을 잊어버리고 멍하게 서 있기도 했습니다. 부엌에 가서 냄비를 들고는 내가 왜 여기에 왔는지 까맣게 잊어버리고 다시 방으로 돌아온 적도 있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낯설고 무서웠습니다. 이대로 기억을 모두 잃어버리는 것은 아닌가 하는 공포가 저를 감쌌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민수야, 내가 요즘 왜 이러니? 자꾸 깜빡깜빡 하는구나. 혹시 병원에 가봐야 하는 것 아니니? 아들은 저를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어머니, 나이 탓이겠거니. 너무 걱정 마세요. 제가 얼마 전에 처방받은 약도 드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병원에 가서 여러 검사를 받았지만 의사는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저 노안이라는 말뿐이었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에 며느리에게 제가 치매 초기인지 묻기도 했습니다. 수연이는 제 손을 잡으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늘 옆에서 챙겨드릴 테니 걱정 마세요. 제가 어머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절대로 그런 일 없도록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수연이는 그 말을 하면서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그 진심 어린 눈빛에 속아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착한 며느리가 나를 지켜주는데 하며 제 이상 증세는 피할 수 없는 노화의 과정이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저의 불안한 마음은 며느리의 완벽한 간병 아래 서서히 잠들었습니다. 저는 그저 하루하루를 멍하게 흘려보냈습니다. 저희 옆집에는 은지라는 새댁이 살았습니다. 그녀는 전직 간호사였고 저희와 이웃으로 지낸 지 꽤 되었습니다. 수연이가 저를 챙기는 모습에 은지는 늘 어머니 복도 많으세요. 저렇게 며느리가 극진한 분이 어디 있겠어요. 하고 말했었지요. 저도 은지를 믿고 좋아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밝고 명랑했습니다. 어느 날 낮 며느리 수연이가 잠시 외출했습니다. 수연이는 저에게 어머니, 곧 돌아오겠습니다. 주무시고 계세요. 하고 나갔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은지가 조용히 저희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은지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그 밝은 미소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은지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급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절대 소리 내지 마세요. 은지는 주머니에서 작게 접은 쪽지 하나를 꺼내 제게 쥐어주었습니다. 은지의 손은 차갑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제 귀에 대고 낮은 목소리로 단 한 문장만 속삭였습니다. 그 목소리는 다급함과 공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할머니 당장 도망치셔야 해요. 저는 그 다급함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은지는 곧바로 뒷걸음질 쳐서 저희 집을 나섰습니다. 마치 쫓기듯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흥건했습니다. 쪽지 안에는 며느리 수연이의 배신과 생명의 위협에 대한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글자들이 제 눈앞에서 춤을 추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밤 10시 뒷문으로 조용히 나오세요. 이웃 은지 드림. 봉투 속 약은 치매를 유발하는 독성 약물이며 며느리가 고액 보험금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제 오빠 박태호 형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라고 써 있더군요. 저는 그 글자들을 읽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머리가 쭉 뼈섰습니다. 제가 믿었던 모든 평화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 죽이, 그 약이 저의 생명을 갉아먹는 독약이었다니요. 제가 나이 탓이겠거니 했던 모든 무기력함이 며느리가 준 달콤한 죽 속에 숨겨진 독약 때문이었다니요.
저는 다리가 후들거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착한 며느리 수연이 그 아이가 나에게 독을 먹이고 있었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은지의 떨리는 눈빛과 쪽지의 내용은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저는 쪽지를 단단히 움켜쥐었습니다. 생존을 위한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떨리는 몸으로 짐을 챙겼습니다. 겉옷 하나만 걸쳤습니다. 금고에 넣어두었던 현금 봉투를 챙겼습니다. 다행히 수연이는 친구를 만난다며 일찍 외출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 틈을 타 조용히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어둠 속에 대기하고 있던 은지의 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은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제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니, 사실 제가 며칠 전에 며느리님이 보험회사 사람과 통화하는 걸 우연히 들었습니다. 고액이니 빨리 마무리해야 한다는 말들이었습니다. 그 약의 부작용과 그 통화 내용이 겹치면서 저는 이 집이 너무 무서워졌습니다. 그래서 제 오빠인 태호 형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형사님이라면 어머니를 보호해 줄 수 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저희 집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집은 저의 안식처가 아니었습니다. 저의 생명을 노리는 독이 든 덫이었습니다. 나이 탓이겠거니 했던 지난날의 무지함이 저를 얼마나 위험에 빠뜨렸는지 깨달았습니다. 제가 믿었던 며느리의 얼굴 뒤에 그런 악마의 계획이 숨어 있었다니. 저는 은지에게 고맙다 아가. 나를 살려주었구나. 하고 힘겹게 말했습니다.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이제 도망자가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파헤쳐야 할 생존자였습니다. 태호 형사님을 만나서 모든 것을 털어놓고 저는 다시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저는 은지의 오빠인 태호 형사님의 집에서 며칠을 머물렀습니다. 형사님의 집은 낯선 공간이었지만 적어도 그곳에는 독이 든 죽이 없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저는 안도했습니다. 저는 그 집에서 매일 밤 제가 먹었던 흰쌀죽의 냄새를 맡는 악몽을 꾸었습니다. 형사님은 저를 보호 대상으로 대우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분의 묵직하고 단정한 태도 속에서 제가 겪은 일이 현실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제가 겪은 일은 단순한 노화나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저를 계획적으로 살해하려 했던 범죄였습니다. 며칠 후 태호 형사님은 제게 충격적인 조사 결과를 알려주셨습니다. 탁자 위에 놓인 서류들은 제 앞에서 잔혹한 진실을 펼쳐 보였습니다. 어머니 명의로 고액의 생명보험이 3건이나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모두 최근 1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가입된 서류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수혜자는 며느리 김수연 씨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크게 쉬었습니다. 폐 속의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3건이라는 말, 그리고 최근 1년이라는 시간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이에 저의 생명을 노리는 거대한 계획이 이미 완성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며느리는 저를 모시는 3년의 시간 동안 가면을 쓰고 계획을 차근차근 실행했던 것입니다. 그 완벽한 친절이 바로 이 보험금을 타내기 위한 치밀한 준비 과정이었다니 저는 온몸의 피가 식는 듯 했습니다. 게다가 수연 씨가 정기적으로 특정 약을 처방받아온 정황도 포착되었습니다. 은지 씨가 말씀했던 바로 그 약이었습니다. 이 약의 성분은 노인에게 치매와 유사한 증상을 유발하며 장기간 복용 시 심각한 중독 증세와 함께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태호 형사님은 조심스럽게 약의 성분과 부작용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 설명을 들으면서 제가 겪었던 모든 증상들이 퍼즐처럼 맞춰지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무기력함, 기억상실,
정신 혼미. 그것들은 제 노화의 과정이 아니라 며느리가 제 찻잔에 매일 타주었던 독약의 결과였습니다. 저는 마지막 희망을 놓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제 며느리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저희 수연이가 저를 얼마나 지극히 모셨는데요. 혹시 뭔가 오해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저는 나약하게 말했습니다. 형사님은 조용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의 침묵은 잔혹한 진실의 무게를 대신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태호 형사님은 결국 아들 민수에게 모든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 사실을 아들에게 알리는 것이 저에게는 또 다른 고통의 시작이었습니다. 아들이 이 진실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민수는 처음에는 형사님의 말을 맹렬히 부정했다고 했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민수의 목소리는 격앙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제 아내가 어머니를 얼마나 극진히 모시는데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형사님이 착각하시는 겁니다. 아들은 몇 번이고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형사님은 민수에게 저의 건강검진 기록과 수연이가 대리 가입한 보험 서류 사본을 보냈습니다. 민수는 서류들을 펼쳐들고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다고 합니다. 아내는 그날따라 늦게까지 외출 중이었다고 했습니다. 민수는 서류에 찍힌 수연이의 서명을 손가락으로 더듬었습니다. 평소 아내의 글씨체, 평소 아내의 서명 그대로였습니다. 보험금 액수와 함께 찍힌 사망시 지급이라는 문구는 아들의 심장을 옥죄었습니다. 아들은 그 서류들을 들고 온몸에 힘이 빠져 울었다고 했습니다. 민수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들은 형사님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해야겠습니다. 민수는 이미 이성적인 판단을 잃은 듯 했습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아내가 어머니를 죽이려 했다는 진실을 믿기 어려워 마지막 희망을 걸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날 밤 아들은 아내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평소보다 더 늦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새벽 3시가 넘어 수연이가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한 후 민수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손전등이 들려 있었습니다. 아들은 떨리는 손으로 수연이가 귀중품을 숨겨두곤 했던 안방 화장대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침묵 속의 긴장감이 아들을 덮쳤습니다. 손전등 빛이 서랍 안을 비출 때마다 아들의 얼굴에는 극도의 불안감이 스쳤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아내가 깨어날까봐 작은 소리에도 아들은 숨을 멈추었습니다.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그 긴장감을 아들은 나중에 저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마침내 민수는 수연이가 숨겨두었던 보험증서, 원본과 약물 구매 영수증 등을 발견했습니다. 수연이가 제 명의로 고액의 보험을 대리 가입했다는 내용이 명확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 서류를 손에 쥐는 순간 아들은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했습니다. 자신이 3년 동안 믿어왔던 아내가 자신의 어머니를 죽이려 했다는 끔찍하고 잔혹한 진실을 말입니다. 하지만 민수는 아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아침에 수연이에게 들키지 않도록 서류들을 다시 원래 자리에 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아침 민수는 평소보다 더 다정하게 아내를 대하며 아내를 속이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아내 앞에서 완벽하게 모르는 척 연기를 해야 했습니다. 아들에게는 그것이 어머니를 지킬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민수는 제가 겪은 것처럼 이제 자신이 두려움 속에서 연기하는 생존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는 아내의 눈빛 하나하나, 표정 하나하나를 분석하며 아내의 마음속 악의를 읽어내려 애썼다고 합니다. 민수는 태호 형사님에게 전화를 걸어 울먹였습니다. 목소리는 더 이상 격앙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절망과 슬픔만이 가득했습니다. 형사님, 어머니를 지켜주십시오.
제가 이제부터 협력하겠습니다. 제 아내를 제가 잡아야겠습니다. 아들의 그 한마디가 제 가슴에 사무쳤습니다. 저는 태호 형사님에게 우리 민수 너무 탓하지 마십시오. 제가 모르는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하고 흐느꼈습니다. 형사님은 제게 어머니, 아드님은 이제 어머니 편입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증거를 확보할 때입니다. 하고 힘을 주었습니다. 저는 이제 아들과 함께 며느리의 가면을 벗기는 위험한 싸움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형사팀은 비밀리에 저희 집에 몰래카메라와 녹음 장치를 설치했습니다. 부엌과 거실 그리고 제 방에 교묘하게 숨겨놓았습니다. 태호 형사님은 이 장치들이 저희에게 결정적인 증거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태호 형사님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수연 씨가 약이 든 죽을 어머니에게 먹이려는 의도를 가졌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합니다. 이 약을 단순히 보관하고 있었다고 주장하거나 어머니의 치매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해 복용시킨 것이라고 변명할 수도 있습니다. 단순 상해죄가 아닌 살인미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어머니를 죽이려 했다는 결정적 장면이 필요합니다. 저는 절망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진실이 드러났는데 며느리의 악행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니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굳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저를 구하는지 저를 믿어준 형사님, 그리고 뒤늦게나마 나선 아들을 위해서라도 저는 조용히 태호 형사님을 불렀습니다. 형사님, 제가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직접 함정을 만들겠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죽이려는 그 순간을 영상에 담아야겠습니다. 저는 태호 형사님의 집에서 마지막 밤을 보냈습니다. 그 밤은 평생 잊지 못할 결단의 밤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저 불빛들 중 어느 집에서처럼 저의 집안에서도 완벽한 어둠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독살당할 뻔했던 충격적인 현실과 이제 스스로 위험 속으로 걸어 들어가야 하는 비장함 사이에서 극도의 고통을 느꼈습니다. 저는 지난 2년간의 세월을 다시 곱씹었습니다. 수연이가 제게 보였던 모든 친절, 모든 미소, 모든 다정했던 행동들이 사실은 저의 생명을 서서히 앗아가는 치밀한 흉기였다는 사실에 치를 떨었습니다. 제가 믿고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이 가면이었다는 배신감은 독약보다 더 쓰라린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무력하게 당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이제 저는 진실을 파헤치고 악을 응징해야 하는 정의의 심판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이 싸움을 끝낼 수 있는 사람은 결국 저 자신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호 형사님과 은지 그리고 민수가 긴급 작전 회의를 가졌습니다. 제가 앉아있는 탁자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방 안을 무겁게 채웠습니다. 형사님은 법적 문제를 다시 한번 강조하셨습니다. 어머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황 증거만으로는 법정에서 이기기 어렵습니다. 수연 씨 측 변호사는 온갖 논리를 동원해 무죄를 주장할 겁니다. 어머니를 위해 고액보험을 들어드린 선이었다. 약은 어머니의 신경 안정을 위해 복용시킨 것뿐이라고 주장하면 끝입니다. 민수가 전화기 너머로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수는 자신이 아내를 직접 고발해야 하는 비극적인 역할에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머니를 이대로 둘 수는 없습니다. 형사님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수연 씨가 직접 범행을 시도하는 장면을 잡아야 합니다. 독이 든 음식을 어머니께 먹이려는 장면, 그리고 그 의도를 명확히 드러내는 말이나 행동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살인미수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저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흐릿했던 제 생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 생존자로서의 숙명이 명확해졌습니다. 저는 그때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함정을 만들겠습니다.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은 저의 결단이 얼마나 위험하고 무모한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형사님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셨습니다. 어머니, 위험합니다. 이제 그들은 어머니가 찾지 못할 것이라고 방심하고 있을 겁니다. 돌아가시면 수연 씨는 지체 없이 마지막 시도를 할 겁니다. 무슨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민수는 이미 이성적인 판단을 잃은 듯 했습니다. 어머니, 안 됩니다. 안 돼요. 제가 아내를 의심하는 걸 알면 수연이가 어머니께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제가 이제부터 어머니 옆을 지킬게요. 아들 민수의 목소리는 분노와 눈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 평생 가장 단호하고 서늘한 목소리였습니다. 민수야, 내가 알지 않니? 내가 살아남아서 이 더러운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것을. 정황 증거만으로는 저 아이를 벌할 수 없다고 하지 않니? 이제 저 아이의 가면을 벗길 사람은 나밖에 없다. 너는 내 역할을 해야 한다. 나를 안심하고 찾은 순진한 아들의 연기를 계속해야 한다. 저는 형사님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제 눈빛은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미끼의 각오와 냉철한 이성을 담고 있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형사님. 제가 집으로 돌아가면 수연이는 제가 완전히 무너졌다고 생각할 겁니다. 제가 집을 나갔다 돌아왔다는 충격, 그리고 약물 부작용으로 인한 기억상실 증상이 치매로 확진되었다고 믿게 할 겁니다. 제가 직접 미끼가 되겠습니다. 제 단호한 결심에 태호 형사님도 결국 무거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서류를 치우고 작전 지도를 펼치듯 세부적인 함정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수연이는 어머니가 돌아오면 곧 최종적인 시도를 할 것입니다. 저희는 그때를 노려야 합니다. 시나리오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형사님은 저에게 세부적인 연기 지침을 주었습니다. 민수 씨가 어머니를 찾았다고 연기를 할 겁니다. 어머니는 정신이 혼미한 상태로 집에 돌아갑니다. 치매 연기를 완벽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저는 군인처럼 그의 지침을 경청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구체적으로 알려주십시오. 형사님은 목소리를 낮춰 지시했습니다. 말을 어눌하게 하세요.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는 척해야 합니다. 수연 씨가 말을 걸어도 전혀 반응하지 마세요. 같은 말을 반복하고 멍한 시선으로 허공을 바라보세요. 수연 씨가 완전히 안심하도록 그리고 방심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그 지침 하나하나를 머릿속에 지문처럼 새겼습니다. 정분 할머니의 생사를 건 연기는 저의 생존을 위한 처절한 싸움이 될 것이었습니다. 형사님은 계속해서 경고했습니다. 수연 씨는 아마 며칠 안에 마지막 시도를 할 겁니다. 저희 팀은 그때를 대비하여 집 주변에 대기할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위험을 느끼시면 즉시 신호를 주셔야 합니다. 그는 작은 발신기 하나를 제게 건네주었습니다. 엄지손톱만 한 크기였습니다. 이것을 옷 안쪽에 숨기세요. 위급하면 이 버튼을 누르세요. 3초 동안 누르면 신호가 전송됩니다. 절대 수연 씨에게 발각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그 차가운 금속의 느낌을 손에 새겼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계가 아니었습니다. 저의 생명줄이었습니다. 며칠 후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형사팀은 이미 집 근처에 잠복했고 민수는 인생 최고의 연기를 준비했습니다. 민수는 어머니를 마침내 찾았다는 연기를 하며 저를 집으로 모시고 왔습니다.
민수는 수연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에는 가짜 안도감과 절박한 걱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여보, 어머니를 찾았어. 지금 병원인데 어머니 상태가 안 좋아. 충격으로 정신을 놓으신 것 같아. 수연이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정말요? 어머니가 어디 계셨어요? 괜찮으신 거예요? 수연이의 목소리에서는 계획이 틀어졌던 것에 대한 초조함이 사라지고 다시 통제권을 찾았다는 안도감이 미세하게 감지되었습니다. 민수가 연기를 이어갔습니다. 길에서 헤매고 계셨대. 경찰이 보호하고 있었어. 의사 말로는 치매 증상이 급격히 진행된 것 같다고 해. 저는 민수의 차에 앉아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익숙한 동네 풍경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의도적으로 무표정하게 만들었습니다. 초점 없는 눈빛을 유지했고 입술은 약간 벌린 채 두었습니다. 제 얼굴은 이미 희망을 잃은 노인의 모습이었습니다. 민수가 운전하며 걱정스러운 척 말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좀 드세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의 흐릿한 나무들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민수는 신호 대기 중에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민수의 손은 차가웠고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겪고 있을 내적 고통이 저에게도 전달되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고 괜찮다는 무언의 신호를 보낼 수조차 없었습니다. 철저히 치매 노인이 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지옥의 현장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연이는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완벽한 며느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깨끗한 옷차림과 걱정스러운 표정. 그 모습은 저에게 더 큰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저는 민수의 부축을 받으며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일부러 다리를 질질 끌며 걸었습니다. 어머니, 수연이가 다급한 척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셨어요? 얼마나 걱정했는데요. 저는 수연이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알아보는 척하지 않았습니다. 멍한 눈빛으로 그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치 벽을 보는 것처럼 수연이를 무시했습니다. 민수가 수연이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어머니가 충격으로 정신을 놓으신 것 같아. 의사 선생님이 치매 증상이 급격히 진행됐다고 하시더라고. 민수의 목소리는 절박한 연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연이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요? 어머니, 저 알아보세요? 수연이에요. 저는 수연이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천천히 느리게 돌렸습니다. 수연이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는 척했습니다. 제 입에서는 낮은 신음소리만 새어나왔습니다. 수연이는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겉으로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지만 저는 그 눈빛 속에서 탐욕에 찬 미소를 읽었습니다. 그것은 안도감이었습니다. 계획대로 혹은 계획보다 더 빠르게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확신. 저의 생명이 꺼져가고 있음을 확인하는 것에 대한 안도였습니다. 여보, 어머니를 방으로 모셔드려야겠어요. 편히 쉬셔야 해요. 민수는 저를 부축해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수연이는 침대 시트를 정리했습니다. 두 사람은 저를 침대에 눕혔습니다. 어머니, 푹 쉬세요. 수연이가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그 손길은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저는 그 부드러움이 얼마나 소름 끼치는 살이를 숨기고 있는지 알았기 때문에 온몸에 닭살이 돋았습니다. 민수와 수연이는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홀로 남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숨을 크게 쉬었습니다. 첫 번째 관문을 목숨을 건 첫 연기를 넘었습니다. 민수는 거실에서 수연이에게 말했습니다. 당분간 어머니를 병원에 모셔야 할 것 같아. 여기서 당신 혼자 감당하기 힘들 거야.
민수는 저를 보호하기 위해 이 집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마지막 시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수연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집에서 돌볼게요. 병원은 어머니께 스트레스만 줄 거예요. 치매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당신 혼자서는 힘들잖아. 내가 휴가를 내서 같이 돌볼게. 수연이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을 것입니다. 저는 방 안에서 그 목소리의 억양을 상상했습니다. 괜찮아요, 여보. 제가 더 잘 모실 수 있어요. 어머니는 제가 모셔야 해요. 수연이의 목소리에는 통제에 대한 강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단계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자신이 통제해야만 보험금이라는 최종 목표에 도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수는 그 확신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형사님의 경고대로 마지막 시도가 임박했음을 깨달았습니다. 알았어. 그럼 당신이 돌봐줘. 민수는 굴복하는 연기를 했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수연이 옆에 누워 있었습니다. 수연이는 금방 잠들었습니다. 평온한 얼굴이었습니다. 죄책감 없는 살인자의 잠이었습니다. 민수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는 거실에 숨겨진 몰래카메라와 제 방 이불 속의 발신기를 생각하며 밤새 깨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철저하게 치매 환자 연기를 했습니다. 아침에 수연이가 방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아침 드셔야죠. 익숙한 흰쌀죽이 이제는 제 죽음의 식사가 되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함정은 완벽하게 쳐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며느리의 마지막 행동을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지옥의 현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철저하게 치매에 걸린 노인 연기를 했습니다. 며느리 수연이는 제가 길을 잃고 정신을 놓은 것에 안도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성공에 대한 확신과 탐욕이 뒤섞여 섬뜩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수연이는 저를 다시 극진히 보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 극진함은 이제 가장 잔인한 살의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알았기에 며느리의 모든 행동이 저에게는 날카로운 비수처럼 느껴졌습니다. 민수가 설치한 카메라는 며느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아침 일찍 회사에 출근하는 척했지만 사실은 집 근처에 대기하며 형사팀과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민수가 얼마나 괴로워하며 이 끔찍한 연극을 이어가고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수연이는 제가 돌아온 지 이틀째 되던 날부터 다시 죽을 가져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약의 양이 더 늘어났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겉으로는 멍하니 숟가락을 받아먹는 척했지만 수연이가 잠시 방을 비우거나 고개를 돌릴 때마다 죽을 뱉어내거나 가지고 온 물로 입안을 헹궈야 했습니다. 저는 며칠 동안 생사의 경계에서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했습니다. 며느리가 가져온 죽을 화장실 변기에 조용히 버리기도 했고 이불 속에 숨겨둔 물병으로 입을 헹구었습니다. 밤에는 그 독성 약물이 혹시나 몸에 남아있을까봐 두려움에 떨며 잠들지 못했습니다. 저의 모든 감각은 수연이의 다음 행동에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긴장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루가 마치 1년처럼 길었습니다. 함정 수사팀은 집 주변에 잠복하며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태호 형사님은 민수에게 수연 씨는 이제 방심했을 겁니다. 어머니의 증세가 심해졌다고 믿었으니 아마 곧 마지막 독이 든 음식을 가져올 것입니다. 하고 지침을 주었습니다. 그날이 왔습니다. 사건이 터지기 하루 전 수연이는 저에게 어머니, 오늘은 좀 쉬세요. 하고 말하더니 종일 제 방에 얼씬거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내일이구나. 며느리는 내일을 위한 최종 준비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불 속에 숨긴 발신기 버튼을 만지며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아들 민수가 급하게 회사에 가야 한다며 집을 나섰습니다. 민수는 제 방문 앞에서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잘 지내세요. 그 목소리에는 저에게만 들리는 신호가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 모든 것이 끝날 것입니다. 수연이는 현관까지 나가 민수를 배웅했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알았습니다. 민수가 없는 오늘 밤, 이 여자가 마지막 시도를 하겠구나. 오후 내내 수연이는 부엌에서 무언가를 준비하는 듯 분주한 소리를 냈습니다. 냄비가 부딪히는 소리, 물이 끓는 소리, 모든 소리가 저에게는 죽음을 고하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저녁 무렵 수연이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죽을 가져왔습니다. 그릇은 정갈했고 죽의 색깔은 미묘하게 붉은 빛이 돌았습니다. 어머니, 오늘 제가 특별히 오리죽을 끓였습니다. 몸에 좋은 거니 이번엔 꼭 다 드셔야 해요. 이거 드시고 기운 차리셔야죠. 수연이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더 상냥했습니다. 저는 그 상냥함 뒤에 숨겨진 사리를 느꼈습니다. 저는 힘겹게 식탁으로 향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그 붉은 기운이 도는 죽만이 놓여 있었습니다. 수연이는 제 옆에 앉아 다정하게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떠드릴게요. 맛있게 드세요. 저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죽의 냄새를 맡는 신용을 했고 숟가락을 입가로 가져가는 척했습니다. 수연이는 제 입가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탐욕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것만 먹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 그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숟가락을 들고 입가에 가져갔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수연이의 얼굴에 미세한 초조함이 스쳤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식기 전에 드셔야죠. 저는 다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수연이는 제 입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장 완벽한 침의 연기를 하는 와중에 숟가락을 들고 있던 오른손을 들어 이불 속의 발신기를 조용히 눌렀습니다. 3초? 저는 그 3초 동안 제 삶의 마지막 순간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며느리 수연이를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초점 없던 제 눈빛에 순간적으로 차가운 이성이 돌아왔습니다. 제 눈빛은 그녀의 가면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수연이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몸이 안 좋으세요? 저는 숟가락을 들어 죽 그릇을 수연이 쪽으로 천천히 밀었습니다. 그리고 제 입에서 평생 잊을 수 없는 가면을 벗기는 한마디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럼 네가 먹어보지 그러니? 순간 수연이의 얼굴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그녀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경악과 공포, 치매에 걸려 정신을 놓았다고 확신했던 시어머니에게서 정상적인 사람의 말투가 나왔다는 사실에 그녀는 모든 것이 함정임을 직감했습니다. 수연이는 공포와 분노로 이성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그녀의 가면은 완전히 산산조각 났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지금 노망이 나더니 이제 귀신까지 씌었어요? 내가 누군 줄 알고. 저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제 눈빛은 내 모든 죄를 알고 있다는 단호함이었습니다. 수연이는 저의 그 눈빛에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어머니 때문에, 이 망할 늙은이 때문에, 이것만 먹으면 끝나는데. 그녀는 테이블을 손으로 내리쳤습니다. 탐욕과 좌절이 뒤섞인 비명이었습니다. 수연이는 제 멱살을 잡고
미친 듯이 흔들었습니다. 빨리 처먹고 꺼져버리라고. 이 고액 보험금만 타면 내 인생 달라지는데. 내가 3년 동안 얼마나 당신 비위를 맞췄는데. 이 독약은 내가 처먹고 죽어야지. 수연이의 입에서 모든 진실과 탐욕, 그리고 증오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녀는 제 멱살을 잡고 죽을 억지로 제 입에 부으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쾅! 현관문이 부서질 듯 열리고 태호 형사님과 형사팀이 들이닥쳤습니다. 총 3명의 형사가 순식간에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수연이는 놀라 비명을 질렀고 손에 든 죽 그릇을 놓쳤습니다. 죽은 바닥에 엎질러졌습니다. 태호 형사님이 수연이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김수연 씨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이 한 모든 행동과 발언은 녹화되었습니다. 조용히 응하십시오. 저는 며느리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공포와 분노, 그리고 체념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형사들이 수갑을 채울 때 그녀는 민수 씨 하고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그곳에 없었습니다. 저는 몸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긴장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긴 싸움이 마침내 끝났습니다. 며느리 수연이가 체포된 후 저는 태호 형사님의 강력한 권유로 병원에 며칠간 입원했습니다. 긴장 상태에서 벗어난 몸은 급격히 무너져 내렸고 저는 약물 중독에 대한 정밀 검사와 충분한 휴식을 필요로 했습니다. 병원에 누워있는 며칠 동안 제 몸은 독약의 영향에서 벗어나 조금씩 본래의 활력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흐릿했던 시야가 맑아지고 단절되었던 기억의 조각들이 제자리를 찾아갔습니다. 집은 며칠 동안 경찰의 조사가 이어졌습니다. 저를 위협했던 독이 든 죽그릇의 파편들은 치워지고 집안의 모든 곳에 설치되었던 몰래 카메라들도 철거되었습니다. 저는 형사님의 보호 아래 안전한 임시 거처로 옮겨졌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건강검진 결과를 들었습니다. 의사는 기적적입니다. 약물 성분이 체내에 깊숙이 침투했으나 다행히 치명적인 수준에 이르기 직전에 멈췄습니다. 하고 설명했습니다. 제 정신은 점차 맑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겪은 모든 증상들이 노화가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 때문이었음을 깨달으면서 저는 비로소 온전한 저 자신으로 돌아왔음을 실감했습니다. 그 깨달음은 구원이었지만 동시에 세상에 대한 깊은 절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가장 힘든 것은 아들 민수였습니다. 민수는 아내의 체포 현장으로 뒤늦게 돌아왔고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정신을 놓았습니다. 그는 며칠 동안 어머니의 병실을 지켰습니다. 죄책감과 자책, 그리고 지켜주지 못했다는 무력감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어머니, 제가 바보 같았습니다. 어머니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제가 살았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제가 아내를 의심하지 않은 대가로 어머니가 죽을 뻔했습니다. 민수는 끊임없이 자신의 머리를 쥐어뜯으며 통곡했습니다. 그의 눈물은 배신당한 남편의 슬픔이 아니라 어머니를 위험에 빠뜨린 죄인의 고통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수야, 내 잘못이 아니다. 내 아내가 너무 완벽하게 나를 속였을 뿐이다. 너는 마지막 순간에 어머니를 구한 용감한 아들이다. 민수는 한동안 그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목숨을 건 싸움은 이제 아들에게 자신의 인생을 다시 세워야 하는 무거운 짐이 되었습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며느리와 공범 장우진의 불륜 관계 및 도주 계획은 민수에게 두 번째, 더욱 치명적인 충격을 안겼습니다.
사랑과 신뢰가 무너지는 소리는 살인 미수 사건보다 더 잔인했습니다. 민수는 자신이 살았던 지난 3년의 결혼 생활이 탐욕과 거짓으로 지어진 거대한 탑이었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의 영혼은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는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를 겪으며 긴 시간 심리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민수가 간신히 심리 치료를 병행하며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수연이와 공범 장우진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며느리의 혐의는 매우 구체적이었습니다. 살인 미수와 고액 보험금을 노린 보험 사기 보험금 편취였습니다. 몇 달 후 수연이와 장우진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재판정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기자들, 방청객들, 많은 사람이 이 사건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저는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수연이를 마주 보았습니다. 수연이는 수갑을 차고 있었습니다. 초췌한 얼굴이었습니다. 검사가 물었습니다. 피해자께서는 피고인이 독을 먹이려 한 사실을 언제 알게 되셨습니까?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웃 은지 씨가 알려주었습니다. 쪽지를 통해서요. 그 후 어떻게 하셨습니까? 경찰에 신고했고 함정 수사에 협조했습니다. 검사는 계속 질문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진술했습니다. 제가 겪은 증상들, 집으로 돌아가서 한 연기, 그리고 마지막 날 저녁의 일. 수연이의 변호사가 반대 신문을 했습니다. 피해자께서는 정말 치매가 아니셨습니까? 혹시 착각하신 것은 아닙니까?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착각이 아닙니다. 병원 검사 결과도 있습니다. 제 몸에서 약물이 검출되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그 약을 먹였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 않습니까? 영상이 있습니다. 피고인이 직접 자백한 영상이 있습니다. 변호사는 더 이상 질문하지 못했습니다. 명확한 증거 영상과 공범 간의 통화 기록 덕분에 그들의 범행 동기와 계획은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검사는 수연이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장우진에게는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최종 선고일 판사는 엄중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피고인들은 보험금을 노리고 치밀하게 살인을 계획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김수연은 시어머니를 극진히 모시는 척하며 독을 먹였습니다. 이는 매우 악질적인 범행입니다. 판사는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김수연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장우진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합니다. 수연이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안 돼요. 저는 억울해요.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들과 은지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은지야, 내 덕분에 내가 살았다. 너는 내게 생명의 은인이다. 은지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할머니를 지키지 못했다면 제가 평생 후회했을 거예요. 내가 없었다면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다. 정말 고맙다. 저는 은지를 꼭 안았습니다. 은지도 저를 꼭 안았습니다. 태호 형사님께도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형사님, 형사님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진실을 밝히지 못했을 겁니다. 형사님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서 용감하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용기에 감사드립니다. 재판이 끝난 후 민수는 수연이와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어머니, 이제 제가 어머니 옆을 평생 지키겠습니다. 저와 함께 사셔야 합니다. 하고 간청했습니다. 저는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너는 내 삶을 살아야 한다. 어머니는 이제 너와 내 아내에게 얽매이지 않고 온전한 나만의 시간을 찾고 싶다. 너는 이제 내 가정을 새로 꾸리고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 저는 아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위한 용기를 주었습니다. 민수는 어머니의 결정대로 자신의 삶을 다시 세우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구했다는 작은 자존감을 바탕으로 오랜 시간 심리 치료와 재활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는 비록 모든 것을 잃었지만 어머니의 무조건적인 사랑 속에서 인간에 대한 신뢰와 삶의 희망을 회복해 나갔습니다. 제가 살던 집은 민수가 처분하도록 맡겼습니다. 그 집에는 저의 공포스러운 기억과 며느리의 가식적인 미소가 너무 많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남해의 작은 바닷가 마을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바닷가 마을에서의 삶은 평온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작은 집 마당에 텃밭을 가꾸었고 계절의 변화를 온전히 느꼈습니다. 봄에는 씨앗을 뿌리고 여름에는 해풍을 맞으며 자라나는 채소들을 수확했습니다. 제 손으로 키운 싱싱한 채소를 먹는 일은 독이 든 음식을 경계하던 지난 날을 보상받는 듯한 삶의 기쁨이었습니다. 저의 생명의 은인인 은지는 이 사건을 계기로 사회복지 분야에서 더욱 깊은 사명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용기와 정의감을 바탕으로 노인복지센터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맡게 되었고 정기적으로 정성껏 쓴 편지를 통해 저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태호 형사님 역시 이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후 정의로운 형사로서의 입지를 더욱 단단히 다졌습니다. 가끔 태호 형사님은 남해로 휴가를 와서 저에게 안부를 전했고 저는 그들에게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민수는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왔습니다. 크리스마스에는 작은 트리를 가져왔습니다. 어머니, 함께 장식해요. 그래, 같이 하자. 두 사람은 작은 트리에 장식을 달았습니다. 전구를 켰습니다. 트리가 반짝였습니다. 어머니, 행복하세요? 저는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행복하다. 정말요? 정말이다. 평화로운 하루하루가 행복이다. 민수는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행입니다. 어머니가 행복하시면 저도 행복합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저는 1년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작년 이맘때 저는 독이 든 죽을 먹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자유로웠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작은 찻잔에 따뜻한 차를 담아 창가에 앉았습니다. 찻잔에는 맑은 물과 따뜻한 햇살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맑고 잔잔한 파도 소리는 저의 지친 마음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이웃들과는 정답게 인사를 나누고 가끔 갓진 옥수수나 캔 해산물을 나누어 먹으며 소박한 정을 쌓았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저는 지난날의 악몽을 완전히 잊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 상처가 아물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찻잔을 들고 창밖의 푸른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야 내 찻잔이, 내 마음이 좀 맑아지는구나. 모든 탐욕과 거짓에서 벗어난 제 100세 인생의 새로운 여정이 그렇게 소박하고 담백하게 그리고 희망적으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고 그 힘으로 앞으로의 삶을 평화롭고 온전하게 채워나갈 것이었습니다.